해왕성은 태양에서 8번째로 먼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45km 이상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846년 9월 23일, 해왕성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발견된 최초의 행성이었습니다. 천왕성에 이어 두 번째 망원경으로 밝혀진 행성이지만 천문학자들이 특별히 찾던 행성으로는 처음 발견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해왕성은 푸른색으로 인해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이 신비한 푸른 거인을 발견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특이합니다. 행성의 움직임이 전적으로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뉴턴 물리학의 승리였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행성은 얼음 거인이라는 뚜렷한 범주에 속합니다. 해왕성은 특정 하늘색 색조의 밝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천왕성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며 이 두 행성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색은 더 포화되고 밝습니다. 해왕성은 가스 거인 중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폭풍의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 행성 해왕성의 비밀을 찾아 태양계 외곽을 탐험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8번째로 먼 행성입니다. 또한 직경이 4번째로 크고 질량이 3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실제로 해왕성의 질량은 지구보다 17배나 크지만 지름은 지구의 4배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4번째로 큰 행성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해왕성 안에는 지구 50회계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의 평균 밀도는 1.6g 세제곱 센티미터로 지구의 약 3분의 1, 물의 약 1.5배에 불과합니다. 낮은 밀도는 4개의 거대 행성의 특징입니다. 바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이 4행성 중 처음 2개는 주로 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천왕성과 함께 해왕성은 크기가 작고 수소와 헬륨이 아닌 메탄, 암모니아, 물과 같은 휘발성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음 거인이라고 불리는 가스 거인의 하이 클래스에 속합니다. 해왕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 45억 km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의 약 30배에 달하며 해왕성이 우리 별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165년이 걸립니다. 해왕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43억에서 46km 사이입니다. 2011년 7월 12일 해왕성은 1846년 행성 발견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궤도를 돌았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해왕성은 365일인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 주기가 해왕성 공전 주기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 당일부터 다르게 관측될 수 있었습니다. 해왕성의 축 경사각은 28.3도로 지구와 화성의 축 경사각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해왕성은 비슷한 계절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공전 주기가 길기 때문에 계절은 각각 약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해왕성의 항성 자전 주기는 약 16시간 7분입니다. 해왕성은 지구와 비슷한 축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1년 동안의 자전 주기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해왕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대기가 자동 자전합니다. 실제로
큰 적도대는 약 18시간의 주기로 자전하는데 이는 행성 자기장의 자전 주기로 추정되는 약 16시간보다 느립니다. 적도와 달리 극지방은 12시간 주기로 자전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이러한 유형의 회전은 해왕성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바람의 강한 위도 기울기로 이어집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해왕에서도 계절의 변화는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발생합니다. 해왕성의 자전축은 수직 위치에서 28도 정도 편향되어 있는데 이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인 23.5도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각 계절의 지속 시간은 41년으로 훨씬 더 깁니다. 해왕성의 남반구가 태양을 향할 때 남극의 낮은 남극 지역에서 41년 동안 지속되며 남반구에서는 이 모든 시간이 2005년에 시작되어 2046년까지 지속될 여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왕성 북극 주변에는 극지방의 밤이 지배합니다. 남반구의 여름이 도래하면서 해왕성의 대기 과정도 바뀌었고 여러 개의 큰 소용돌이가 나타나 모양이 바뀌고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우주망원경 허블의 도움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극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 지역에서는 해왕성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빈도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입니다. 이 자전은 지구의 자전보다 빠릅니다. 하루는 16시간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은 1년 동안 축을 중심으로 89,630회, 즉 해왕성 1년의 일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회전을 합니다. 따라서 각 계절은 약 22,400 해왕성 일 동안 지속됩니다. 해왕성은 카이퍼 벨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이퍼 벨트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얼음 소행성들의 고리입니다. 해왕성 궤도, 즉 30천문 단위로 확장되어 태양으로부터 55천문 단위에서 멈춥니다. 근접성 때문에 해왕성의 중력은 카이퍼 벨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계가 존재하는 동안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카이퍼 벨트의 일부 지역이 불안정해져 벨트 구조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벨트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천체의 궤도는 해왕성과의 소위 세속 공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부 궤도의 경우 이 시간은 태양계 전체가 존재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공명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의 공전 주기가 해왕성의 공전 주기와 상관관계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체들은 서로의 궤도를 안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보다 2배 느리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정확히 절반을 이동하고 해왕성은 초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200개 이상의 천체가 있는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과 2대3의 공명 관계에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해왕성을 1.5바퀴 반 공전할 때마다 공전하며 가장 큰 카이퍼 벨트 천체 중 하나인 명왕성이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플루티노라고 불립니다. 해왕성과 명왕성의 공전 궤도는 서로 매우 가깝지만 2대3 공명 현상으로 인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력 안정지대 수준에서 해왕성은 마치 궤도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많은 트로이 소행성을 품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트로이 목마는 해왕성과 1대1 공명 상태에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궤도에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먼 과거의 해왕성의 중력장에 의해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것과 함께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왕성과 관련된 가장 큰 구조는 해왕성에서 행성 자체 직경의 13배인 6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거리까지 뻗어있는 자기권입니다. 해왕성의 자기장은 1989년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가던 중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자전축이 행성의 자전축에서 47도 어긋나기 때문에 해왕성이 자전하는 동안 자전축이 우주에서 거의 90도까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자기권의 모양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왕성은 태양풍에 의해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을 향해 회전하면서 지구 자기권처럼 옆으로 또는 천왕성의 자기권처럼 위축으로 회전합니다. 완전한 주기는 16시간 7분입니다. 따라서 해왕성 뒤로 뻗어있는 자기 꼬리의 힘의 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러한 매우 다양한 모양의 자기권은 모든 행성 중에서 독특합니다. 또한 자기축은 행성의 물리적 중심으로부터 1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오프셋은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생성하는 액체 수소층의 원격 위치 때문입니다. 때때로 해왕성 상공에 오로라라고 불리는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층 대기의 가스와 태양풍과 함께 도착하는 고에너지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됩니다. 자기축의 강한 경사로 인해 해왕성의 오로라는 극 위에 전혀 위치하지 않고 극에서 40에서 50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더 이상 극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로라는 시베리아, 그린란드, 남극이 아니라 남유럽에서 관찰될 것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에서 30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얼음 거인은 오랫동안 미지의 행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왕성의 발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왕성은 19세기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12년 갈릴레오가 그린 스케치를 자세히 보면 점들이 얼음 거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행성을 단순히 별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1821년 알렉시스 부바르는 천왕성의 궤도 경로를 보여주는 하늘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측 결과 천왕성의 실제 움직임이 발표된 것과 상당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천문학자 토마스 존 허시는 자신의 관측을 바탕으로 천왕성 궤도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외부 행성의 존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843년 존 애덤스는 천왕성의 궤도 통과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시작하고 천왕성의 궤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8번째 행성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 결과를 왕립 천문학자 조지 에어리경에게 보냈고 에어리경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천문학자 우르뱅 르 베리에는 아담스와는 별개로 1845년과 1846년에 독자적인 계산을 했지만 파리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그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고 행성이라고 추정되는 행성을 찾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1846년 6월 캠브리지 천문대의 책임자인 르 베리에르가 발표한 해왕성의 경도 첫 추정치를 알게 된 제임스 챌린더스는 해왕성을 찾기 위한 탐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8월과 9월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챌린더스는 해왕성을 2번이나 관측했지만 관측 결과 처리를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행성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르 베리에르는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를 설득하여 행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갈레는 최근에
그린 르베리에의 예상 위치 주변의 하늘 지도와 현재의 하늘 관측을 비교하여 고정별에 대한 행성의 움직임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약 1시간 동안 수색한 후 첫날 밤에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갈레는 이틀 밤 동안 행성이 위치한 하늘 영역을 계속 관찰하여 별에 대한 행성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실제로 새로운 행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왕성은 1846년 9월 23일에 발견되었는데 르베리에가 예측한 좌표에서 1도, 아담스가 예측한 좌표에서 약 12도 이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발견은 발견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해왕성 발견을 자신들의 발견으로 간주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과학계는 르베리에와 아담스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은 한동안 르베리에르의 행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르베리에르가 직접 해왕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과학계에서 이를 승인했습니다. 해왕성은 발견 당시부터 1930년까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명왕성 발견 이후 해왕성은 두 번째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카이퍼 벨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명왕성을 행성으로 간주해야 할지 카이퍼 벨트에 일부러 간주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고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분류하여 해왕성을 다시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왕성과 그 위성에 대한 탐사는 보이저 2호 우주선을 통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왕성의 탐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 관계로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각 임무는 태양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도 탐사선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으로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야 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강력한 지상 기반 망원경을 활용하여 이 먼 행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 우주선은 1977년 8월 20일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특히 해왕성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성과 목성, 그리고 그 위성들의 탐사가 임무였으나 천왕성과 해왕성을 연구하기 위해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간을 비행하도록 비행 궤도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중력 기동을 활용하여 보이저 2호는 해왕성까지의 비행 시간을 평균 20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해왕성은 우주선이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대형 행성이어서 우린 트리톤 근처에서 근접 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 탐사선은 해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탐사선은 이 신비로운 얼음 거인의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탐사선의 신호가 245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 탐사선은 1989년 8월 25일 해왕성의 대기권 내에서 4,400km 이내를 통과하기 전에 네레이드 달에 근접하였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에 보이저 2호는 해왕성에서 가장 큰 달인 트리톤을 지나쳤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 하루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해왕성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보이저 2호 탐사선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자기장 존재를 확인하고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자기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행성의 자전 주기에 대한 의문은 전파 방출을 측정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매우 활발한 기상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6개의 새로운 위성과 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해왕성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2002년 칠레에 위치한 블랑코라라는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해왕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의 위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1년 후 하와이 대학의 과학자들은 10번째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위성은 2013년에 미국 천문학자 마크 로버트 쇼월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이 천체가 이미 허블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는 사실이 그 후에 밝혀졌습니다. 2007년 보이저 2호는 태양계의 경계인 헬리오파우즈 영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약 10에서 20년 후 보이저 2호는 헬리오파우스를 지나 태양계를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성간 공간에 진입하면 무선으로 지구에 신호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선은 영원히 지구와 연락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탐사선은 궁수자리와 공작자리 별자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약 4만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위치한 로스 248 별로부터 1.7 광년 이내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2016년 나사는 해왕성의 대기, 기후, 고리 시스템, 위성, 특히 트리톤 등 해왕성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해왕성 궤도선 임무를 계획하였습니다. 해왕성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새로운 탐사 임무를 2030년 이전에 실행하는 것은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발사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태양계 탐사를 위한 전략 계획에는 더 이상 해왕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천왕성은 해왕성보다 더 낮은 연구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성의 특성과 지질 구조를 비교하는 과학인 비교 행성학에서 해왕성은 지구 행성과 가스 행성인 목성과 토성 사이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쌍둥이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분류됩니다. 해왕성의 대략적인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태양계의 외곽 지역의 물질 밀도가 너무 낮아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핵의 물질이 축적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대형 천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형성과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가설은 천왕성과 해왕성이 부착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 행성 원반 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성되었으며 나중에 거대한 O 또는 B형 별의 방사선에 의해 대기가 휘발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태양은 오리온 성운과 유사한 별 육아 지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태양계가 인근 항성궤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형성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동안 휘발성이 낮은 화학 원소는 태양 근처와 같이 매우 뜨거운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고밀도 행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가벼운 또는 휘발성이 강한 화학 원소는 태양계의 외곽 지역으로 운반되었고 이로 인해 목성과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생성되었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에서는 천왕성과 해왕성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가설 중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이 초기에 태양에 더 가까운 위치에 형성되고 현재 궤도로 이동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왕성의 이동 가설은 현재의 카이퍼 벨트의 공명 현상, 특히 이데오 공명을 설명할 수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해왕성이 외부로 이동하면서
원시 카이퍼 벨트 천체와 충돌하여 새로운 공명을 생성하고 기존의 궤도를 혼란스럽게 변경했습니다. 해왕성의 이동으로 인해 흩어져 있던 원반 천체들이 새로 생성된 공명과 상호작용하여 현재의 위치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에 발표된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의 궤도와의 일대의 공진에 의해 해왕성과 천왕성의 위치가 강제로 교환되고 더 높은 궤도로 밀려나는 일종의 중력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이동에 의한 카이퍼 벨트의 천체의 추방은 태양계 형성 후 약 60억 년 후에 발생한 늦은 폭격과 목성 주변의 트로이 소행성의 등장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기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왕성과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전체 행성 질량의 약 5에서 10%를 차지하며 행성 반경의 10에서 20%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약 700만 배에 해당하는 7메가바에 달합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의 존재가 관찰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중심에는 지구의 1.2배에 해당하는 질량의 철, 니켈, 그리고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해야 한다고 계산됩니다. 핵의 온도는 7,800도로 우리 태양 표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영역은 점차적으로 가열된 액체 멘틀로 변화하며 해왕성 멘틀의 질량은 지구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합니다. 해왕성의 주요 구성은 이 조밀한 핵 주위에 약 15,000km의 두께를 가진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은 주로 물 얼음,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도 돌이 많은 물질도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층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 2500도에서 5500도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음은 해왕성 내부의 수백만 배 높은 압력으로 인해 지구의 대기압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분자들이 서로 밀착되어 분자의 날아감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물질은 아마도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온 상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행성학에서의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 따르면 이 물질은 뜨거우며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는 높지만 얼음이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왕성의 2층을 때로는 이온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2층을 일반적인 액체로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해왕성의 세 번째 층, 외부가스 외피는 약 8,000km의 두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하층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질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명확한 경계 없이 얼음층으로 점차 침투해 들어갑니다. 2층의 깊은 부분에서는 가스가 결정 형태로 변하게 되어 일종의 서리를 형성합니다. 더 깊은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결정이 점차 늘어나며 물에 젖은 눈 슬러시와 유사한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층에서는 엄청난 압력에 의해 완전히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스층에서 얼음층으로의 이 전환층은 약 3,000km로 이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왕성 주변을 둘러싼 가스 외피의 두께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스 외피는 80%의 수소, 19%의 헬륨, 그리고
1%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청색 광선을 잘 산란시키기 때문에 해왕성은 마린 블루 혹은 약간 녹색을 띤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메탄의 주요 흡수 대역은 스펙트럼의 적색 및 적외선 부분에서 특히 60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에서 발생합니다.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메탄에 의한 적색광의 흡수는 해왕성의 대기가 푸른 빛을 띠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밝은 파란색은 천왕성의 온건한 청록색 빛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의 대기 중 메탄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왕성의 독특한 색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미지의 성분이 대기 중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대륙권과 고도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성층권,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층 사이의 경계, 즉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는 0.1바의 압력 수준에서 위치합니다. 더 높은 곳, 압력이 10-4 마이크로바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성층권은 열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는 열권이 점차 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왕성의 대륙권 모델은 고도에 따라 다양한 구성의 구름이 형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높은 곳의 구름은 온도가 메탄이 응축하기에 적합한 1바 이하의 압력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1에서 5의 바의 압력을 가진 지역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구름이 형성됩니다. 5바 이상의 압력을 가진 지역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황화수소, 그리고 물로 이루어진 구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지역에서는 약 50바의 압력과 0도의 온도를 가진 곳에서는 물의 얼음 구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는 또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구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고도가 높은 구름은 불투명한 구름층 위에 그림자를 던지며 관찰되었습니다. 이 중 일정한 위도를 따라 행성을 둘러싼 구름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주변 띠는 폭이 50에서 150km에 이르며 주 구름층보다 50에서 110km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 해왕성의 하층 성층권이 에탄과 아스텔른 등 메탄의 자외선 광분해 생성물이 응축된 결과로 흐릿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층권에서는 시화나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성층권은 천왕성의 성층권보다 더 따뜻한데 이는 더 높은 농도의 탄화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행성의 열권은 약 500도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외선이 열권을 가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아마도 행성의 자기장 이온과 대기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가열 메커니즘은 대기 중에 분산된 행성 내부의 중력파가 기저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열권에는 운석과 먼지와 같은 외부 소스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일산화탄소와 물의 미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의 대기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기상활동의 수준입니다. 1986년에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방문했을 때는 대기 활동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방문했을 때는 뚜렷한 기후변화를 관측했습니다.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왕성의 대기 역학은 매우 활발합니다.
실제로 해왕성은 지구보다 단위 면적당으로 900배나 작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구름 외부 표면의 온도는 영하 214도로 매우 낮지만 해왕성은 받는 에너지보다 2.7배 더 많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성 내부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지만 해왕성의 암석핵에서 자연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고 있거나 행성 형성 과정에서 내부가 여전히 압축되어 있어 중력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대기는 내부에서 가열되어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해왕성의 기후는 극도로 변동성이 큰 폭풍 시스템이 특징인데 바람은 최대 시속 2000km까지 달하는 엄청난 강도를 보입니다. 이는 행성 대기에서의 바람 속도가 지구의 음속을 월등히 초과하는 거의 초음속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바람의 일반적인 패턴은 고위도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행성의 자전 방향과 일치하고 저위도에서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왕성에서의 바람은 대부분 행성의 자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공기를 적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극지방에서는 적도 지방보다 바람이 훨씬 빠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이 가장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바람 현상은 보이저 2호가 방문하기 전에는 해왕성의 차가운 대기가 잠자는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대신 이 바람은 허리케인이 분출하는 격렬한 세계를 공개했습니다. 대기 적도 지역에서 메탄, 에탄, 아스텔렌의 함량은 극지방 대기에서 이들 물질의 함량을 수백 배나 능가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해왕성 적도에서의 상승 기류와 극지방에서의 하강 기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해왕성 남극의 대륙권 상부가 해왕성의 나머지 지역보다 10도가량 더 따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영하 200도인 해왕성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온도 차이는 상층 대기에서 얼어붙은 메탄이 남극으로 향해 우주로 빠져나갈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더운 남극은 해왕성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왕성의 4분의 1년 동안 태양을 향하게 됩니다. 해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며 이동함에 따라 남극은 그림자로 점점 덮여가고 대신 해왕성의 북극이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로 방출되는 메탄의 양은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해왕성 남반구의 구름띠는 크기와 알베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초기에 발견되었고 2020년 해왕성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할 때에도 확인되었습니다. 계절이 40년마다 바뀐다는 점은 분명 기억할 만한 사실입니다. 해왕성의 기후가 천왕성보다 다양한 이유는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1.5배 더 멀리 있고 천왕성이 받는 태양 광선의 40%만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왕성의 내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두 행성 표면 온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해왕성의 대륙권 상부는 영하 221도까지 내려가며 압력이 1바인 깊이에서는 영하 201도까지 내려갑니다. 가스는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규칙적으로 상승합니다. 천왕성의 경우 가열 메커니즘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천왕성은 받는 에너지보다 1.1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반면 해왕성은 받는 에너지보다 2.7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행성 핵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가열, 해왕성 대기에서 메탄이 다른 사슬탄화수소로 해리되는 현상, 대류가 대륙권 위로 중력파를 느리게 하는 등의 여러 가능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왕성에서 가장 큰 대기 소용돌이는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러한 형성은 행성의 일반적인 하늘색 배경에 비해 매우 어두운 조밀한 파란색 타원으로 보이며 다크스팟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때때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대기에서 관측되다가 점차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소용돌이인 그레이트 다크스팟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 상공을 비행했을 때 해왕성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직경은 지구의 직경인 13,000km를 초과하였고 그 폭은 6,600km에 이르렀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사진은 어두운 중앙 부분과 그것을 둘러싼 명확한 고리를 가진 구름의 세부 구조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고속으로 움직이며 원을 그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였으며 그 중앙에서는 해왕성 대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용돌이와 함께 수쿠터라는 빛나는 구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수쿠터는 메탄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흑점 근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레이트 다크 스팟은 보이저 2호가 남반구에서 처음 발견한 것 중 하나였으며 해왕성의 바람은 이것을 초속 300m 이상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만 5년 후인 1994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대흑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허리케인이 사라졌거나 연속적인 구름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해왕성 대기의 모든 암흑점은 그쪽에 밝은 흰색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구름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있는 메탄 서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후 우주망원경은 해왕성의 북반구에서 새로운 암흑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해왕성의 대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해왕성의 암흑점은 더 밝고 눈에 띄는 구름에 비해 낮은 고도의 대륙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반점들은 상층 구름층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어둡고 깊은 구름층을 통해 보여지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폭풍은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용돌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륙권에서는 종종 어두운 패치와 함께 더 밝고 지속적인 메탄 구름이 형성됩니다. 수반되는 구름의 지속성은 이전에 어두운 반점 중 일부가 어두운 색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클론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흑점이 적도에 너무 가까워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인 해왕성에는 총 14개의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보이저 2호가 이 얼음 거인을 향해 비행한 직후에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모든 위성들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왕성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포세이돈 신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정규 위성과 불규칙 위성이라는 두 가지 클래스로 나뉩니다. 정규 위성에는 나이아드,
탈라사, 데스피나, 갈라테아, 라리사, 헤마, 프로테우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왕성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해왕성에서 48,000km에서 117,000km까지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헤마와 프로테우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성들이 궤도 주기보다 더 빠른 시간 동안 해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반면 불규칙 위성들은 편심이 크거나 역행하는 경사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행성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리톤, 네레이드, 할리메데스상, 라오메디에, 네소, 푸사마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름은 푸사마테의 28km에서 할리메데의 60km까지 다양합니다. 트리톤과 네레이드는 해왕성 주변에서 가장 큰 불규칙 위성들로 별도로 간주되며 트리톤은 해왕성 궤도 질량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와 라리사를 제외한 모든 위성들은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은 행성과 가까운 궤도를 돌며 특이한 궤도 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거의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는 반면 네레이드는 가장 큰 편심을 가진 궤도를 그립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행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7번째 위치에 있으며 그 기원, 구성,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놀라운 특성들로 인해 많은 과학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리톤과 이 위성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1846년 해왕성 발견 이후 정확히 17일 후에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라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인 트리톤에서 따왔습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적도면에 23도 기울어진 궤도에서 해왕성의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궤도 특성은 트리톤이 해왕성과 동시에 형성되지 않고 카이퍼 벨트에서 해왕성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에서 약 35만 5천 km 떨어진 위치에서 공전합니다. 1954년 제라드 카이퍼가 이 위성의 지름 측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름이 3,800km로 추정되었지만 이후 망원경을 통한 관측 결과로 2,706km, 즉 우리 달의 지름의 약 4분의 3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리톤의 질량은 현재까지 알려진 해왕성의 모든 위성들의 총 질량의 약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위성들의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또한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큰 위성입니다. 트리톤의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트리톤의 구조와 궤도 동작 특성은 이 달이 카이퍼 벨트에서 생성된 독립적인 천체로서 나중에 해왕성에 의해 포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력 포획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트리톤은 이전의 이중체계의 일부였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획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다른 이론에 따르면 트리톤은 해왕성 대기의 상층부에 접근하며 속도가 느려져 포획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수작용으로 인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트리톤은 점차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달의 내부가 녹아들어갔습니다. 표면은 내부보다 빠르게 굳어 내부의 물이 얼면서 팽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표면이 균열로 가득 찼습니다.
트리톤의 포획은 해왕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달 시스템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왕성의 세 번째로 큰 달인 네레이드의 불규칙한 궤도는 이 과정을 상기시키는 요소입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해왕성과 트리톤 사이의 조수 상호작용은 행성을 가열하며 이것이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트리톤은 점차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결국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백만 년 후에는 이 충돌의 잔해가 토성의 고리보다 더 인상적인 고리를 해왕성 주변에 형성할 것을 예상됩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대체로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어 약 55%를 차지하며 물 얼음은 20에서 35%, 이산화탄소 얼음은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트리톤의 남극 지역 표면에는 각각 0.1%와 0.05%의 소량의 얼어붙은 메탄과 일산화탄소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위성을 둘러싼 대기는 약 10km 두께로 주로 메탄과 질소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트리톤 남반구의 온난화로 인해 얼어붙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의 얇은 표면층이 기체 상태로 승화되어 대기의 두께와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의 대기 온도가 5% 상승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표면에서 증발하는 가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리톤에는 광범위한 구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다나 액체 질소 호수 대신에 트리톤에서 발견된 것은 얼음 왕국이었습니다. 남극 주변의 넓은 지역이 얼음과 서리로 덮여 있어 이는 빛의 70에서 95%를 반사합니다. 실제로 질소는 영하 210도에서 얼어붙고 이 달의 평균 온도는 영하 235도로 매우 낮아서 질소는 서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트리톤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달의 평균 밀도는 2g/세제곱센티미터로 토성의 얼음 위성 밀도보다 약간 높습니다. 보이저 2호가 트리톤 주변을 비행하면서 우주선에 약간의 중력 효과를 주어 트리톤의 핵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트리톤은 지름 950km의 암석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을 350km 두께의 물 얼음층이 둘러싸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트리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지질 활동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용융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상승하여 표면에서 얼어붙어 특이한 얼음 부조를 형성하는 극저온 화산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트리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보이저 2호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 지질학적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통해 어두운 질소 기둥이 최대 8km까지 높이 솟아있으며 이는 트리톤의 표면과 평행하게 퍼져나가면서 최대 150km까지 꼬리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0개의 활성 간헐천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남극 지역에서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양이 그 기간 동안 절정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스 간헐천의 활동 원인은 태양의 가열에 인해 일정 깊이에서 질소 얼음이 녹아서 물과 얼음의 메탄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심부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가스 혼합물의 압력은 4도로 낮지만 트리톤의 희박한 대기에서 가스를 방출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리톤, 목성의 위성 2호, 그리고
금성이 지구를 제외하고 화산 활동이 발견된 유일한 천체들입니다. 이들 각 천체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금성, 그리고 과거의 화성에서의 화산 활동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행성 내부의 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오에서의 화산 활동은 유황 또는 유황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성과의 조석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반면 트리톤의 화산 활동은 질소나 메탄과 같은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태양의 계절적 가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토성과 목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유로파도 이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해왕성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며 가장 큰 내부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198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프로테우스가 행성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우스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해왕성과의 과거 충돌로 파괴된 원래 해왕성 위성 중 하나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테우스의 표면은 수많은 크레이터로 덮여 있지만 아직까지 표면에서 어떠한 지질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테우스가 자체 중력의 영향으로 점차 구형을 이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경 340km의 네레이드는 해왕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으로 해왕성 발견 이후 100년이 넘은 시점에 발견되었습니다. 네레이드는 특이하게도 매우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해왕선을 공전합니다. 그 궤도는 지역 행성계의 중심에서 14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한 후에는 960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집니다. 이러한 높은 궤도 편심은 네레이드가 소행성이었거나 아니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카이퍼 벨트의 이전 외소 행성으로부터 해왕성에 포획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레이드에는 대기가 없으며 표면 온도는 대략 영하 220도입니다. 현재까지 네레이드는 태양계에서 가장 덜 탐사된 달 중 하나입니다. 라리사는 1981년에 지구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989년에 보이저 2호 탐사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달은 구형이 아니며 표면은 강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리사에서는 지질 활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라리사는 해왕성의 이전 위성들의 잔해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트리톤이 태양계에 나타나기 전에 붕괴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라리사는 지구로부터 약 73,500km 떨어진 거리에서 자전을 하고 있거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거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라리사는 해왕성과의 충돌로 인해 파괴될 것입니다. 해왕성 고리의 존재는 해왕성이 1846년 10월에 발견된 지 며칠 후인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라셀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고리를 여러 번 관찰한 뒤 6년 후에 착시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왕성이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최초의 실제 증거는 거의 1세기 반 후에 나타났습니다. 1977년 천왕성 주변에서 고리가 예기치 않게 발견된 이후 천문학자들은 목성과 해왕성에서도 고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982년 펜실베니아 빌라노바 대학교의 에드워드 그위나는 자신이 1968년에 관측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희미한 고리 2개를 촬영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84년 프랑스의 천체 물리학자 앙드레 브라익은 칠레의 세로톨로 천문대에서 해왕성을 관측했습니다. 해왕성이 먼 별의 배경을 통과할 때 해당 거리에 있는 특정 천체에 의해 빛이 3번 차단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를 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형성되지 않은 고리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리에 포함된 물질은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실제로 호의 끝에서 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입자들이 궤도의 특정 부분에 안정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독립적인 입자들의 공전 주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가 궤도를 따라 서서히 늘어나 고리로 변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89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에서 행성을 둘러싼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총 6개의 고리가 있었으며 모두 매우 어두워서 빛의 3% 미만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조명이 없는 쪽에서 볼 때 고리는 훨씬 밝게 보입니다. 보이저 2호의 사진에서 밝혀진 이 역설은 고리가 빛을 잘 반사하지 못하는 매우 작고 어두운 입자, 즉 먼지 입자로 구성되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빛을 앞으로 잘 산란시킨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해왕성의 고리들은 갈레, 르베리에, 라셀, 아라고, 아담스와 같은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는 확대경을 통해 해왕성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고리는 해왕성에서 약 4만 1000에서 4만 300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르베리의 고리는 폭이 113km로 매우 좁은 고리입니다. 53,200에서 57,200km의 거리에는 4,000km 폭의 라셀 고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넓은 고리입니다. 아라고 고리는 해왕성에서 약 57,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폭은 100km입니다. 아담스 링은 폭이 35km로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는 해왕성에서 가장 밝고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는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3개는 자유, 평등, 형제라고 불립니다. 이 호들은 고리 내부에 위치한 달 갈라테아에 의해 중력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해왕성의 고리 시스템은 6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규산염이나 탄소 기반의 얼음 입자로 덮여 있으며 이로 인해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토성과 목성의 고리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위성의 파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리의 물질 조각들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해왕성의 가장 바깥쪽 고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의 고리는 단순히 규칙적인 고리 형태가 아닌 고리의 일부 영역에서 특히 밝게 나타납니다. 해왕성의 외륜에 있는 밝은 호는 중력에 의한 응집 결과입니다. 얼음은 암석보다 가벼우며 중력의 영향을 더 쉽게 받기 때문에 해당 호에서는 얼음의 존재가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얼음은 해왕성의 대기 상부에서 태양 광선을 더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해당 호가 더 밝게 빛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밝은 호가 왜 해당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행성의 고리 시스템의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근처의 위성들의 존재로 인해 고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경우 고리는 다수의 위성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갈라테아는
가장 바깥쪽 골이 바로 안쪽에 위치하며 행성 궤도를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밝은 후의 이산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리 입자들이 행성을 2번 공전하는 동안 갈라테아는 행성을 1번 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공명점이 고리가 고르지 않게 보이는 원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이는 단일 공명점이 아닌 갈라테아와의 더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편심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달과 행성 사이의 상호작용은 달의 궤도축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현재 이 공명 구조에 포함된 물질의 양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갈라테아가 초기에 어떻게 편심 궤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해왕성의 발견은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태양계가 해왕성 이후로도 계속됨을 보여주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카이퍼 벨트와 같은 외곽 소행성 때에 이어지는 것을 시사합니다. 태양계의 외곽을 공전하는 해왕성은 여전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